오늘 배우게 될 부분은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리고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불리는 을미개혁까지의 파트인데요. 외울 게 좀 많아요. 그리고 각각 개혁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배경의 차이가 개혁의 성격이 어떻게 녹아들어 나는지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나서 예를 들어 신분제 폐지 언제야? 라고 하면 1차 가보개혁, 조세 법정주의는 2차 가보개혁, 단발령은 을미개혁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차 가보개혁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앞서서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 애들아. 일본이 경복궁을 침입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조선에 내정 간섭을 실시하게 되었어. 그와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또 청일전쟁도 치렀어. 이 당시 조선에서 농민들은 무슨 사건을 일으켰어?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어. 이게 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 한 가지를 지금 더 얹을 거야. 바로 농민들이 농민봉기를 일으킬 때 정부와 지배층에서는 1차 가보개혁을 실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프린트의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니야. 조금씩 중첩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배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때 1차 가보개혁도 같이 진행이 되었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1차 가보개혁의 배경을 보시면 일본이 지금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교정청을 폐지했대. 교정청은 무슨 기구였어? 전투화약 때 그렇지. 전주화약 때 누가 누굴 위해 만들어줬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 개혁을 해주기 위해 만들었던 게 교정청인데 이거를 일본이 마음대로 폐지를 했어.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자기들끼리 다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라 그래. 일본의 요구였어.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농민들은 자신들을 위한 개혁 기구인 교정청을 폐지해버린 일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개혁이 실천되지 못할 걸 예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을 투쟁한다라고 하면서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거겠지. 어쨌든 그건 농민들의 얘기고 지금은 가보개혁으로 넘어와서 이 당시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했어. 근데 일본은 이 와중에 청일전쟁을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청일전쟁이 이제 막 시작을 할 단계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간섭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청일전쟁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 둘 다 하기는 해. 근데 비중이 저렴하는 거야. 청일전쟁이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다 보니 조선 국내에서는 김홍집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들이 주축이 되어서 내각을 구성해. 그리고 일본은 혹시 몰라서 허수아비로 흥선대원군을 안쳐. 흥선대원군이 석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은 절대 흥선대원군에게 막강한 실권을 쥐어주지 않았어. 다만 흥선대원군의 역할은 뭐였냐면 고종과 민씨 세력이 친러 정책을 펼치지 않게 막는 역할로서 흥선대원군을 앉혀만 놨던 거야. 그래서 과정에 보시면 청일전쟁 때문에 일본의 간섭이 비교적 약했고 군국기무처와 온건 개화파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비교적 자율적인 개혁을 추진을 한 게 1차 가보개혁의 특징입니다. 그럼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연호를 폐지했어. 당시 중국은 청나라죠. 청나라가 사용하던 연호를 폐지했다라는 것은 청나라의 간섭이나 지배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야. 그럼 그 대신 어떠한 방식을 채택했냐? 개국기원을 사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됐어. 개국기원이란 조선이 개국을 했던 1392년을 원년 1년으로 삼는 거야.
그때부터 개국 1년, 개국 2년 이런 식으로 연호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가호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1894년은 개국 503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국을 기준으로 연도를 계산하는 조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또한 국내부를 설치하게 돼. 이 국내부는 왕실과 관련된 업무만 담당하는 기구로 신설이 된 거야. 그럼 그 이전까지 왕실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을 했느냐? 바로 의정부에서 담당을 해왔었어. 의정부가 왕실과 관련된 일도 전부 다 하고 국가 정책과 관련된 일도 전부 다 두루두루 성역해서 했었던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왕실과 관련된 일만 따로 떼어서 국내부가 담당하게 한 거지. 그럼 이제부터 의정부는 무엇만 담당할 수 있게 되었느냐? 왕실 빼고 국가 정책과 관련된 국정 업무만 담당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이로써 왕실과 국정의 업무가 분리가 되게 돼요. 의정부 짝꿍은 누구? 6조가 이번에 명칭이 바뀌어 바로 팔아문으로 개편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의정부랑 팔아문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되죠. 그 이외에도 언론기관을 폐지하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던 과거제도도 폐지시켜버리게 되고 경찰기구로 경무청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지. 갑신정변이 발생했었던 당시까지만 해도 얘들아 6조라는 명칭을 사용했잖아, 그치? 그래서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개조에 보면 모든 재정과 관련된 일을 어디에서 일어난다? 호조. 내가 호조를 강조했던 거 기억이 나니? 안 나는구나. 기억이 납니다. 호조에다 아마 미친 듯이 동그라미를 쳐놨을 거야. 내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었어. 호조. 가운데 맨 위에 호조 동그라미를 내가 분명히 쳐놨을 거야. 근데 이 호조가 이제 뭘로 바뀌어? 머시기 아문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이 호조가 뭘로 바뀌었냐? 탁지 아문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의 경제적 파트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국가재정을 어디에서 일어난다? 탁지 아문에서. 그렇지. 탁지 아문에서. 그리고 당시 일본이 사용하고 있었던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해서 우리도 이걸 사용을 하게 되고 일본의 화폐 유통도 전부 허용이 됨에 따라서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앞으로 훨씬 더 가속화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세의 급납화를 규정했어. 이것은 세금을 무엇으로 납부하라고 하는 거야? 돈, 화폐. 그렇지. 잡다한 세목이 많았던 세금을 지세랑 호세 이 두 가지로 통폐합을 했어. 지세는 땅에다 매기는 세금이고 호세는 사람들마다, 인구수마다, 머리마다 부과하는 세금이 호세였어. 이외에 적당하게 뜯어내는 세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딱 두 가지, 지세, 호세 이걸로 정리를 해서 합쳐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돈이나 화폐로만 납부해라 라고 규정을 한 거고 마지막 도량형을 통일할 때 도량형이 뭐야? 술에 박히나 단위나 길이, 넓이, 부피와 같은 기본 단위나 척도를 가리켜. 이게 지역마다 다 달랐어. 너네 혹시 전통시장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대야 같은 데다가 콩이나 쌀이나 조 같은 거 담아놓고 요만한 나무 꽉에다가 좀 채워놨다? 이렇게 판다? 그래서 뭐 얼마큼 달라 뭐 두 말? 돼? 뭐 이런 단위를 쓰면서 달라고 이거를 가지고 깎아서 한 번 푸고 두 번 푸고 이렇게 담아주신단 말이야. 이런 단위가 도량형이야. 근데 서울의 되랑 저기 전라도 갔을 때 되랑 이 나무 상자의 사이즈가 달랐던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이나 불공평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도량형을 통일시키게 돼요. 그랬을 때 세금으로 쌀 뭐 100석을 내라라고 했을 때 이제 지역별로 똑같은 양을 걸게 되는 거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 당시 신분제도 폐지가 되고 또 노비제도 폐지가 되고 조혼도 일찍 결혼하는 거 금지시키게 되고 과부의 재혼도 어떻게 해줘? 그렇지, 허용을 해주고 뭐 연전신도 폐지가 되고 참 많은 사회적 측면에
개혁이 단행이 됐어. 근데 방금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들이 패전개혁안에도 담았던 내용이야.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게 실현되지 못했지. 심지어 이거를 실현하고자 했었던 교정청마저 폐지되면서 아무도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1차 가보개혁 때 이 정신이 반영이 돼서 동학농민운동 때 못다 이룬 꿈을 1차 가보개혁 때 실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됐다. 가보개혁이에요. 1차 가보개혁.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신분제 폐지일 거야. 그러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도 수능에서 언급된 적은 있기 때문에 신분제 폐지 무조건 알아야 되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 알아두셔야 모의고사 풀 수 있을 거고 내신은 아마 싹 다 외우셔야겠죠? 마지막 모든 공문서에 국문 또는 북한문을 사용해라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이 말이 없기 전까지는 얘들아 이게 전까지는 각 지역의 관리들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썼어. 한국말 한글을 쓰기도 하고 한자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기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투리로 쓰기도 했고 그랬을 때 각 지방의 공문서를 중앙에 있는 관리가 받아보거나 왕이 읽어볼 때 혼란스럽잖아. 필체가 계속 바뀌어. 말투가 계속 바뀌어.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서 이때 비로소 공문서에는 국문 또는 북한문만 사용하자라고 획일적으로 단일하게 규정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2차 가보개혁으로 넘어갈게요. 자, 2차 가보개혁 당시 일본이 청일전쟁을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승리 중이에요. 순탄하게. 가만히 냅둬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청일전쟁에 집중을 할까 이제부터는 조선에 더 집중을 할까? 그렇지. 이것보다는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는데 훨씬 더 치중을 하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1차 가보개혁보다 2차 가보개혁 때 일본의 간섭이 훨씬 심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흥선대원군을 허수아비로 앉혀서 민시세력과 고종을 견제시켰는데 이 흥선대원군을 축출하게 돼요. 그리고 군국기무처 설치해서 여기서 개혁하라라고 강요했는데 이 군국기무처마저도 폐지시키게 돼요. 왜냐? 허수아비 없어도 일본인이 직접 간섭하면 이제 되고 여유가 생겼으니까 군국기무처 없어도 기구 없이도 일본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한 조선 내 내정 간섭을 하는 여유로움이 생긴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고 한 가지 더 일본의 갑신정변 이후에 망명중이었던 박여묘를 비롯한 급진개혁파들 있지. 그 사람들을 귀국시켜. 얘네를 안전하게 잘 일본이 데리고 있다가 이러한 급진개혁파들을 귀국시켜서 내각에다가 꽂아줘. 그래서 박여묘를 비롯한 급진개혁파 세력과 기존의 온건개혁파인 김홍집 등의 세력이 같이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 반반 섞여서 연립내각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연립내각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는 개혁이 바로 2차 가보개혁이 돼.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거는 고종이 독립서거문과 홍범14조라는 문서를 발표하면서부터거든. 홍범14조의 내용이 바로 표에 정리된 내용들이야. 표에 정리된 내용이 홍범14조의 14가지를 어찌저찌 잘 정리를 해놓은 건데 먼저 정치적인 측면부터 볼게요. 내각제를 실시했대. 이 내각제의 실시는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개조 중에 13번째 항목이지. 거기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대신과 참차는 의정소에 모여서 회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 그게 역사가들마다 의견이 갈려서 시험에 나올 일은 없지만 아마도 그들이 내각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도로 보인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어. 그게 여기 2차 가보개혁 때 내각제의 실시로 땅땅땅 완벽히 실현이 된 거야. 갑신정변 때 언급만 대충 했던 것이 이때 갑신정변의 정신이 반영되어 내각제의 시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각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면 그때부터는 이 의정부가 필요 없어져. 왜냐? 의정부가 내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 내각제니까. 그에 맞춰서 짝꿍이었던 팔아문도
개편이 돼. 7부로. 그러면 이 탁지화문이 대체 어떻게 됐을까? 불행 중에 다행히도 탁지부로밖에 안 돼. 이런 소소한 거에 감사해야겠죠. 탁지부. 그래서 홍범 14부라고 하는 문서는 2차 가보개혁을 시작할 때 발표한 거라 그 사료 속에서는 아직도 탁지아문이라고 일컫고 있어. 그러나 홍범 14부의 내용이 다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탁지부라고 바뀌게 돼. 그 다음 지방을 전국 8도로 구분을 했었는데 전국 8도로 구분했었던 지방행정구역도 23부로 세분화시키게 돼요. 세분화된 데니까 더욱더 지방관들이 많이 파견됐겠지. 걔네의 권한을 축소시켜. 각 지방에서 날뛸까봐. 대신 중앙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시켰잖아. 의정부랑 파라문 이런 중앙행정을 강화시켰잖아. 걔네가 직접적으로 훨씬 더 세세하게 통제하고 지배를 하게 되죠. 자, 그 외에도 훈련대라고 하는 군부대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세 법정주의요. 조세를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걷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지. 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작다한 세금들은 걷지 말아라. 자, 근대적인 예산제도도 시행을 할 때 이걸 실시하기 전까지 조선은 돈을 어떻게 썼냐면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서 창고에 계속 쌓아. 왕이 돈 쓸 일이 생길 때마다 필요한 돈을 막 써. 그 말인즉슨 통장 잔고가 알아서 쌓이고 돈 쓰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플렉스를 하는 거야. 이게 통장 잔고가 많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 얼마를 쓰든. 그치? 고민하지 않고 살 거 아니야. 근데 조선 후기는 통장 잔고가 부족해. 들어오는 돈이 점점 없거든. 그랬을 때는 국가에서 돈을 펑펑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마이너스 통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법정주의라고 해서 정해진 세금을 걷기 시작을 한 거고 근대적인 예산제도라고 해서 막 쓰지 마. 1년 동안 국가를 위해 필요한 지출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마다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 예측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만큼만 돈을 써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전까지는 생각 없이 막 썼던 거잖아. 그리고 나서 관세사랑 징세서도 설치해 세금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기구들이야. 그래서 1년 동안 백성들이 정확하게 세금을 다 낸다면 얼마만큼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지. 그걸 바탕으로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정하는 거고. 훨씬 더 경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겠죠. 그 다음 사회적인 측면이요. 교육 입법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리하여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한성 사범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어 학교도 설립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왕권으로부터 사법권을 독립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어. 구체적으로 재판소를 설치하거나 법관 양성소 규정을 제정하거나 이러한 두 가지 노력은 갑신정변으로 일본의 망명을 떠났던 이 사람이 서재필 아니야. 서씨야. 서광범이 2차 가보개혁 때 귀국을 해서 이러한 논의를 말하게 돼. 그래서 갑신정변 프린트 맨 마지막 장 가운데 맨 아래 보시면 자료 속에도 이 말이 들어있어요. 재판소, 법관 양성소 규정 제정 이런 것들은 왕권으로부터 사법권을 독립시키기 위한 노력들인데 이러한 법안들을 마련을 하는데 서광범이 큰 노력을 했다. 을미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알아? 벌써 끙끙 알아. 빨개서? 컬러풀해요? 자, 을미개혁 당시 배경을 보시면 드디어 그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 청나라랑 일본이 조약을 체결해. 그 조약의 내용, 명칭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게 타이완과
야오동반도를 파견한다라는 내용이야. 요동반도라고도 불러요. 타이완을 넘겨주는 건 중국 앞바다에 있는 뭐 작은 섬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저 정도 넘겨줘야지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 근데 서구 열강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된 건 뭐였냐면 바로 이 야오동반도야. 일본이 저 지도에서 보이는 요동반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최악의 시나리오. 중국을 먹어요. 중국을 먹기 전에 일단 요동반도랑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낑겨있는 조선이 먹힐 거야. 먹고 나면 다음 타깃은 누가 될까? 중국이겠지. 심지어 중국을 지금 한번 이겨봤잖아. 또 이기는 건 쉬워. 그러니까 일본한테 저 땅을 내어주는 순간 조선과 청나라가 전부 누구 땅이 될 수 있다? 일본 땅이 될 수 있다. 서구 열강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장 많이 날뛰었던 애들이 누구냐? 바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구 열강들 중에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렇지, 우리 잘 알아. 이렇게 써 있어서 네, 세 개의 국가가 가장 많이 반발을 했어. 그걸 바로 삼국 간섭이라고 해. 이 삼국 간섭이 성공적이었어. 그래서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랴오둥 반도를 결국 삼국 간섭 때문에 청나라에게 다시 반환을 해주게 돼. 요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수모를 겪고 있을 때 조선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열린 내각이 붕괴가 돼. 그리고 박영효한테는 한 가지 음모가 씌워져. 무슨 음모냐? 왕비였던 명성황후를 폐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음모가 뒤집어 씌워져. 그래서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게 돼.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아? 박영효, 김용직 중에? 홍직이만 남아있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종이랑 민씨 세력이 친러 정책을 실시해. 얘는 일본이 싫어. 차라리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기분이 어떻게 돼? 나빠져. 그래서 일본인들이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 이 민씨를 죽여.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야.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은 혼자 남은 고종을 협박하게 돼. 그래서 을미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내각을 새롭게 수립을 하게 되거든. 그때는 이제 남아있는 이 김홍집 있지. 김홍집을 데려와. 근데 얘한테 엄청난 권한을 줬을 리가 없지. 김홍집 내각이기는 하지만 성격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냐? 친일적인 성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포인트는 친일적이겠지. 사실상 얘들아 따지고 보면 김홍집은 온건개혁하지. 맞지? 그러면 청나라를 더 추구해? 일본의 방향을 좀 더 추구해? 청나라를 조금 더 좋아해. 근데 지금 일본 좋아하는 박영효는 망명당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아있는 얘라도 데려다가 허수아비로 내각에다 앉혀. 그리고 나서 내각의 성격 자체를 그냥 일본에 의해서 친일적인 성향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일본에 의해서 구성된 친일적인 내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각에서 을미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건양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건양. 우리 1차 가보개혁 당시에 청나라 연호를 폐지하고 뭘 사용하기로 약속했으니 개국기원, 그치? 조선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는데 지금 일본 때문에 뭘로 다시 바뀌었어? 건양으로 바뀌었어. 안타깝다, 그치? 자, 중앙부는 친위대, 지방부는 진위대로 군제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고요. 자, 사회적인 측면, 이거 중요하겠죠?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단발령. 단발령이 뭔지는 알까요? 당연히. 누구? 남자들, 상처 틀고 있는 남자들의 머리를 다 자르는 거야. 이 당시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고 길러서 머리에 상투를 틀어 다녔잖아, 남자들이. 근데 길거리 지나다가 상투 튼 남자들을 보면 머리도 다 싹둑싹둑 잘라버린 게 바로 이 단발령이야. 그리고 태양력을 실시하게 되었어. 이전까지는 음력을 썼거든, 조선이.
근데 이때부터 양력을 쓰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 너희도 음력 생일이 있고 양력 생일이 있잖아. 날짜가 똑같아? 달라. 한 달 정도 내지 2달 정도의 간극이 생긴단 말이야. 양력과 음력은. 그걸 메우기 위해서 1895년 11월 16일까지는 음력을 써. 17일부터는 갑자기 타임 워프를 해서 1896년 1월 1일로 가. 그건 양력이야. 간극을 그냥 하루 만에 퉁쳐서 메꿔버렸어. 그래서 음력에서 양력으로 뛰어넘게 돼. 근데 사람들이 유행에 빠른 사람도 있고 뒤처진 사람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날짜를 음력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얼리 어답터라 양력으로 빠르게 전환을 했어. 그래서 189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사료에는 1년 정도의 날짜의 갭이 생기기도 해. 어떤 사료에서는 이 사건을 1897년이라고 썼는데 똑같은 사건을 다른 사람이 쓸 때는 1896년이라고 쓰기도 하네. 그런 날짜 간극이 생겨서 사료에 오류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날짜가 좀 다르게 적히기도 해요. 뭐 참고사항이고. 또한 지석영이 오두국에서 종두법을 시행했던 것도 을미개혁 때문이고요. 소학교도 설치를 했고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우편사무, 우정국도 다시 우편사무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보시면요. 을미사변과 이 단발령에 불만을 품어서 의병들이 을미의병을 일으키게 되었어. 전국 단위로 을미의병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다 이 사건을 진압하는데 투입이 돼. 이 당시 고종의 기분은 어땠냐면 이미 여러 서구열강의 간섭 때문에 무서워. 내가 의지하던 와이프도 지금 경복궁 한복판에서 피 흘리면서 죽었어. 의지할 사람이 없어. 어디로든 도망가고 싶어. 근데 마침 군인들이 다 이거 진압하러 떠나서 궁궐의 경비가 허술해. 도망가기 딱 좋아. 가장 안전한 곳을 생각했어. 러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를 제일 좋아하니? 아니, 고종을. 러시아를 제일 좋아해.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 그게 바로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아관 파천이야. 파천은 도망가서 어디 숨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고종이 네? 저희 나라인가요? 네. 아, 우리나라 지나라. 넣으세요. 우리나라의 국토 안에 있는 러시아의 영역이지. 그렇지. 실제로 궁궐이 여기 경복궁 궁궐이 있잖아. 여기 살 거 아니야 고종이. 이렇게 통로가 있어 뒷길로. 여기가 러시아 공사관이야. 뚜두두두 가서 도망가면 여긴 안전지대 이렇게 되는 거지. 러시아의 영역이니까 다른 국가 사람들도 쉽게 여기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실제로 나중에 그 유튜브에 아관파천을 치면 최근에 이 도망 루트가 복원이 돼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뚫어놨어. 거기를 걷는 화성 근처 중학교 학생의 인터뷰도 있어. 나중에 이따가 시간 나오면 보여줄게. 그리고 어쨌든 고종이 지금 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수장이 사라졌으니 을미개혁 자체는 점점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 내각도, 친일적인 김홍집 내각도 붕괴가 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을미개혁은 결국 어떻게 된다? 개혁이 중단되면서 끝난다. 아시겠죠? 자, 가부개혁과 을미개혁의 의의랑 한계를 볼게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의지가 반영됐대. 갑신정변은 어디 반영됐냐면 바로 이 내각제의 실시. 그렇지? 동학농민운동 정신은 어디 반영됐냐? 신분제 없애고 노비제 없애고 이런 것들. 그래서 평등사회 기틀을 마련하고 전제적인 군주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정신이 실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한계점은 개혁의 주도 세력이 대부분 고종, 민씨 세력, 급진개혁파, 온건개혁파, 그리고 일본인. 그렇기 때문에 전부 지배층에 한정돼 있어. 그리고 일본이라는 외세의 간섭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다 보니 민중의 지지를 획득하지도 못했지.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서는 세분화된 계획을 마련했지만
국방력의 강화, 토지개혁, 공업의 진흥과 같이 당시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그러한 개혁들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런 점은 아쉽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 자료 1번 1차 가보개혁 때의 법령인데요. 1조 볼게요. 개국기념 사용한다. 키워드들 보이시죠? 2조 신분제 폐지고요. 4조 연좌제 폐지고요. 6조 조훈금지, 7조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8조 노비제도 혁파, 10조로 넘어가면 과거제 폐지, 20번 조세의 땡땡화, 급납화. 그렇지. 구조를 좀 보자. 구조. 평민도 의견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건의를 하래?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를 활용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차야. 1차 직전에 설치돼서 2차 직전에 폐지됐잖아. 군국기무처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몇 차? 1차 가보게요. 그렇지. 자, 문제는 2번, 자료 2번에 홍범 14조야. 홍범 14조가 발표된 건 몇 차 가보개혁이야? 그렇지, 2차야. 근데 문제는 문서 속에 1차와 2차가 섞여 있어. 작성자가 옛날 일도 다 복붙을 해서 써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몇 개만 표시를 해왔는데 노란색 먼저 보자.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누어서 서로 혼동하지 않게 한대. 이거는 1차야, 2차야? 1차. 그렇지,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지? 왕실사무랑 국정사무를 분리해라. 1차 건데 2차에 넣어놨구나. 아, 낚이면 안 되겠다. 7조 조세징수 및 경비의 지출, 재정과 관련된 일은 모두 탁지하원에서 관할한대. 탁지하원 몇 차야? 1차. 아, 1차인데 또 넣어놨네, 그렇지? 이번에 파란색을 좀 볼까? 6조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무슨 말이니? 조세 법정주의. 언제였어? 2차. 그렇지, 2차였지. 자, 또 9번 왕실과 관청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근대적인? 그렇지, 예산제도 실시. 10번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지방관 제한 몇 차? 그렇지. 그래서 아마 1차랑 2차 내용이 섞여서 나왔다라고 하면 2차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1차의 내용만 들어있다라고 하면 1차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또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너희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아마도 홍범 14조를 출제할 때는 1조의 내용을 무조건 알려줄 거야. 홍범 14조가 발표된 건 일본의 내정 간섭이 극심할 때야. 그러니까 1조는 일본이 무조건 신경 썼던 대목일 거란 말이야. 일본은 왜 청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워라 라고 홍범 14조의 첫 문장을 쓰도록 했을까? 청을 좀 견제하는. 청나라를 견제하고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데자뷰 아니야? 언제랑? 강화도 조약 1조는 무슨 내용이었어 대충?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그렇지. 그때도 목적이 뭐였니? 의도가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줄곧 일본은 조선을 일본 혼자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꾸 1조에다가 저런 내용을 넣는 거야. 그래서 1조에 저 내용이 있고 그 아래 아무거나 몇 개를 밑에다 덧붙여놔도 헷갈리지 말고 홍범 14조 발표됐던 시기는 2차 가구개혁 시작할 때라고 딱딱 찾아주셔야 돼요. 넘어가서 자료 3번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파란색은 8아문 체제고 2차 가보개혁 때 핑크색으로 표시된 실부체제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탁지 아문이 뭘로 바뀌었다? 탁지 부로 바뀌었다. 그렇지. 을미사랑 관련된 사료는 사실 너무 쉬워요. 민비, 음모, 일본인 암살자가 왕후를 잔혹하게 시해했다.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이 두 가지 사료를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둘 다 윤치호가 썼는데 윤치호는 명성황후가 집권하던 시기 동안 이기심과 폭정 때문에 민심을 상실했다. 그녀가 저지른 일들은 일부 특권계층만 기분 좋은 일이었고 대다수의 백성은 굶어 죽게 만든 일이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해. 그렇게 그녀를 종일 내고 비난을 했던 윤치호가 을미사변이 터진 다음에는 그녀를 애도해. 이중인격자라 그럴까? 왜 때문일까? 일본이 싫어서. 그렇지. 아무리 못되고 잘한 게 없는 여자일지언정 욕을 하고 끌어내리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왜 일본이 너네가 칼 들고 와서 경복궁 한복판에서 그녀를 죽이냐라고 말을 해.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폐위를 시키고 싶을 만큼 부패한 권력을 휘둘렀던 명성황후야. 그러나 국가의 자주성을 훼손한 거지 일본인들이. 욕하고 끌어내리고 탄핵하는 거 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왜 니네가 죽여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 단발령사는 사실 더 쉽습니다. 두 번째 줄 맨 앞에 머리카락을 자르니. 저거 다 읽을 필요도 없죠. 개국 504년 개국기념도 쓰고 있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사료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을 지휘하여 가위를 들고 길막하고 서 있다가 사람 만나면 머리를 냅다 깎아버렸다. 상투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마지막 언더우드 사료에서도 성문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상투를 잘랐대. 길 가다가 머리를 커트당하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치욕스럽게 당했던 건 공무원들이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랑 군인은 심지어 삭발을 하겠대. 길 가다가 빡빡 밀리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사료 속에서도 단발령의 내용이 들어있다. 여담이긴 한데 제암리 갔다 왔죠. 제암리에 어떤 교수님이 계시니 자전거 타고 옆에 동상으로? 스코필드. 그 교수님 그 세브란스 의대 교수님이신데 여기저기 카메라 들고 다니고 기록하고 다니면서 한국의 이모 저모를 다 기록으로 남기셨잖아요. 그렇지?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야. 내가 제암리 갔을 때 거기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언더우드도 언급을 하더라고. 언더우드도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국의 일들을 기록하고 관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제암리에 와서 제암리 현장을 기록했대. 근데 이번에는 무슨 기록도 남겨있어? 단발령과 관련된 것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 언더우드 씨. 자, 자료 6번 6일준의 삼치론 좀 중요합니다. 6일준은 자꾸 등장하죠. 여기저기. 갑오개혁이라는 사건을 뭐라고 평가했냐? 세 가지 치욕을 느낀 사건이다 라고 평가해. 그래서 삼치론이야.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본국 인민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기 나 부끄럽다 라고 하고, 둘째, 세계 만국, 전 세계에게도 갑오개혁은 수치스럽다. 세 번째, 천하 후세,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에게도 갑오개혁이라는 사실은 창피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 왜 창피하니? 라고 했을 때 유겔주는 일본의 강요와 간섭 아래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혀. 그래서 실제로 사료 속에서도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다, 일본의 강요를 받는 치욕을 당했다 라고 표현을 할 만큼 갑오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다 표시하셨으면 옆에 넘어가서 문제 두 개를 빠르게 풀어주세요. 풀면서 보세요. 뚝빠지네. 어떡하지? 홈파이어가 마음에 스며드는 로게인품의 미녹시딜 성분이 모발 성장을 내 탈모를 치료합니다. 홈파이어로 강력한 탈모 원리 로게인품. 122년 전의 겨울이었습니다. 일본의 위협을 더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습니다. 호안파첩던 이죠. 120m. 당시 고종이 지났던 120m의 길이 으로 공개됐습니다. 원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이후에 일본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당시 아관, 즉 러시아 공사권을 피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쉽게 그려진 고종, 왕이 지나갔던 그 길이 되살아났다. 덕수궁 후문에서 뭐야 모상을 해서 저공, 옛 러시아 경사관까지 120km. 22년 전 곧 지나갔던 이 돌, 그
그간 곡절이 났습니다. 덕수궁 부지였다 일제강점기는 식민금융기관인 조선저축은행에 사택이 들어섰고 이후엔 미 대신 부지가 됐습니다. 신전에야 우리나라로 물권이 넘어오면서 힘겨운 복원을 거쳤습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니었었어. 이후에 잠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쨌든 우리 땅으로 만들고 그 길을 복원하기 시작을 한 거야. 을 둘러싼 강대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선택한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 등 열강의 식민지 쟁탈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치욕스럽구나 생각했던 우리의 근대사가 사실은 또 다른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아픈 우리 역사를 담고 있는 이 길, 오늘 전면 공개를 앞두고 올해부터 시범 개방됩니다. TBC 권근영입니다. 저 길로 도망을 쳤던 거. 문제 다 풀었죠? 다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국기무처에서 논의를 할 때 이미 끝났지. 근데 노비제도 혁파,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해라, 조문을 금지해라. 몇 차 보게요? 1차. 정답 몇 번? 4번. 전시과제도 어느 나라의 토지제도예요? 고려. 산등검, 가에서 나 발표된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일부러 산지를 안 가져왔어요.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가나다. 가는 언제? 1차. 나는? 내용은 1차인 거 알지? 근데 사료가 홍범 14도다. 그걸 캐치해야 돼. 다는? 을미개혁 당시 단빨령 얘기죠. 그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